이 사연은 전라도 순천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박재성, 김영희 부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가족의 아픔과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5월의 어느 날, 박재성과 김영희 부부는 마당에 앉아 밀짚 모자를 짜고 있었습니다. 75살의 박재성은 거친 손으로 밀짚을 엮으며 가끔씩 허리를 펴곤 했죠. 그의 옆에 앉은 73세 김영희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밀짚 모자를 만들어 온 솜씨가 그대로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재호가 온다고 했나? 박재성이 허리를 펴며 물었습니다. 그렇대요. 점심 먹고 온다고 했어요. 김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스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외동아들 박재호는 이 부부에게 전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농부의 삶을 살면서도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에 종사하고 틈틈이 밀짚 모자를 만들어 팔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재호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재호에게 집 사준 거 아직 비밀로 하고 있죠? 김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 죽은 뒤에 알게 되겠지.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적지 않은 현금 유산이었죠. 모두 아들 재호와 그의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 뭐 해 먹을까요? 김영희가 밀짚 모자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재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 우리 텃밭에서 딴 호박도 넣고.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39세의 재호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죠. 작년에 결혼한 며느리 정소연은 35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호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희는 급히 손을 닦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재호와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재호는 환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이했고 소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점심 먹으러 잘 왔다. 김영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모님, 건강해 보이세요.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식구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호는 회사 이야기를, 소연은 자신의 직장 생활에 대해 말했죠. 박재성과 김영희는 그저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사는 모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재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박재성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가졌어요. 소연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마루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김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니?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고? 김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3개월 되었어요. 재호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재성은 말없이 일어나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죠. 그 안에는 낡은 돌반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돌 때 끼웠던 반지다. 이제 내 아이에게 물려주렴. 박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재호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내 식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날, 박재호와 정소연의 결혼식이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화창한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예식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박재성과 김영희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정장과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과 그을린 얼굴이 도시의 세련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김영희는 결혼식장 입구에서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날이 왔네. 박재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우아한 음악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시의 결혼식은 시골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세련되었죠. 하지만 부부의 눈에는 그런 것들보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재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딩 마치가 울리자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정소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소연은 그날 특별히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하객들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김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박재성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맹세를 나누고 반지를 교환할 때 김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한 모든 희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사일로 굽은 허리, 갈라진 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한 대가였던 셈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피로연은 시골 노부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화려한 뷔페 음식들과 세련된 와인, 정장을 차려입은 손님들 사이에서 그들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소연이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연이 이제 식구가 됐으니 서로 잘 지내자꾸나. 박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재호가 좀 고집이 세니 내가 잘 이해해줘야 해. 김영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게요. 소연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결혼식을 마치고 시골집으로 돌아온 박재성과 김영희는 마루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낯선 환경에서 느꼈던 어색함은 이제 피곤함으로 바뀌어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네요. 김영희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박재성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손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이가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지. 처음엔 다들 그렇게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인 법이야. 박재성의 말에는 약간의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그는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접어두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었으니까요. 몇 주 후 새 신혼부부가 시골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연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고 재호는 부모님께 허리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소연이 김치찌개를 맛보며 물었습니다. 별거 있나? 우리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시골 된장으로 만든 거지. 김영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다음에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 다음에 와서 같이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재호와 소연은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집을 방문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의 시간을 보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김영희는 며느리가 부엌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고 박재성은 아들과 함께 마당에 고추를 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명절에만 오는 것으로 바뀌었죠. 김영희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대부분 소연이 바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여보, 젊은 사람들은 바쁜 법이니 이해해야지. 박재성이 실망한 표정의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요. 도시 생활이 바쁘긴 하겠죠.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김영희는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장을 보고 고기를 손질하고 떡을 맞추고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이 맛있게 먹을 음식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설날 아침 김영희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설날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떡국떡을 물에 불리고 고기를 삶아 맑은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수십 년간 명절 음식을 준비해온 베테랑의 솜씨였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새벽인데. 박재성이 부엌 문을 열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재호랑 소연이 오기 전에 다 준비해야지. 김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 마당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희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한 것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재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추운데 얼른 들어오렴. 김영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명절이라 길이 많이 막혔지? 박재성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소연은 거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김영희는 부엌으로 향하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소연아, 좀 쉬다가 나중에 음식 준비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니.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김영희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부터 시작해 갖가지 나물, 전, 그리고 과일까지. 명절 상차림은 그녀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소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음식 좀 차리자. 김영희가 다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소연은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영희는 며느리에게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 물었지만 소연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영희가 시키는 대로 간단한 일만 도왔을 뿐이죠. 김영희는 며느리의 태도에 약간 실망했지만 도시에서 자란 젊은 세대가 시골 부엌 일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소연아, 이 전은 어떻게 부치는지 알아?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잘 몰라요, 어머니.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소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김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곧 좀 피곤하다며 다시 거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김영희는 혼자 남아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죠. 재호는 회사 이야기를, 박재성은 농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희는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소연아, 설거지 좀 같이 할까? 김영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요. 좀 쉬어도 될까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피곤하면 쉬어라. 그렇게 김영희는 혼자서 모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작은 실망감이 자리 잡았지만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라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을 위로했죠. 그렇게 첫 번째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김영희는 며느리의 태도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다음 명절에는 달라지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다음 명절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되었을 때 재호와 소연은 다시 시골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영희는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죠. 추석 음식은 설날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갖가지 나물을 무치고 제사 음식까지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소연아, 이번에는 송편 빚는 것 좀 도와줄래? 김영희가 희망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소연은 마지못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송편을 몇 개 빚더니 곧 휴대폰이 울렸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김영희는 혼자서 수백 개의 송편을 빚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죠. 하지만 소연은 별다른 말 없이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소연아, 입맛에 안 맞니? 박재성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원래 입맛이 없어서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되었을 때 소연은 또다시 피곤하다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김영희는 이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매번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김영희는 혼자서 모든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소연은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죠. 김영희의 마음에는 점점 더 큰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5번째 명절, 또다시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김영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여보, 이번에도 소연이가 도와줄까요? 김영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박재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의 말에는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4번의 명절을 통해 그들은 며느리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재호와 소연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김영희는 혼자서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떡국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설날 오후 풍성한 점심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재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설날 특집 프로그램을 즐겼고 소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김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로 들어와 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아들, 이번 명절에는 좀 오래 있다 가렴. 벌써 해가 짧아지는구나.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돌아가야 해요. 내일 소연이 친정에도 가봐야 해서요. 재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김영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장인 장모님께도 인사드려야지. 박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서둘러 출발하는 게 좋겠다. 날 어두워지면 도로가 얼어서 위험하니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소연은 계속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말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김영희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화목한 명절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5번의 명절 동안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으니까요. 김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김영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매번 명절 때마다 내가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이 서운하구나.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인데 가족끼리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이야기도 나누면 좋지 않을까? 김영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동안 쌓아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듯 했죠. 재호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시 생활에 익숙해서 이런 집안일에는 서툴러요.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항상 피곤하거든요. 소연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쁘고 피곤한 건 이해해. 하지만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김영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소연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재호가 조심스럽게 아내를 말렸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내 편은 안 들고 항상 부모님 편만 들어? 나도 힘들다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박재성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정들 해라. 명절인데 싸우지 말고. 하지만 소연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 집에 오면 불편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고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에요. 김영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 저는 이런 시골 생활이나 옛날 방식의 명절 준비에 익숙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는 다 배달시키고 편하게 명절을 보냈거든요. 소연이 쏘아붙였습니다. 김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당하니 마음이 아팠죠. 소연아, 말이 너무 심하구나.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저도 매번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내는 게 힘들어요. 소연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럼 오지 마. 내가 불편하면 다음부터는 오지 않아도 돼. 김영희의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재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명절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아들아, 내 아내가 여기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면 굳이 오라고 할 수는 없잖니. 김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따라가 봐. 아내를 달래야지. 박재성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연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김영희와 박재성만 남았죠.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요?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5번의 명절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으니. 하지만 우리가 너무 기대했나 보다. 박재성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김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랐을 뿐인데. 알아, 여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는 달라. 너무 마음 쓰지 말자. 박재성이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재호와 소연의 언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재호도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김영희와 박재성은 말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당신은 왜 항상 부모님 편만 들어? 나는 당신 아내잖아.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내가 좀 도와드리면 어때서? 재호가 답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화가 난 얼굴로 나왔고 재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기 싫어요. 소연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가려고? 재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나 혼자서라도. 소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진정해, 소연아. 이렇게 화내면 안 돼. 재호가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소연은 뿌리쳤습니다. 나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아요. 매번 시어머니 잔소리에 참다 이제는 못 참겠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영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며느리에게 조금의 도움을 바랐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죠. 소연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 진정하고. 김영희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김영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이 집안 며느리로 살기 싫었어요.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 이런 시골 생활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요리하고 집안이라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처럼 김영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김영희는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죠. 소연아, 말이 너무 심하다.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어때서요?
저는 이런 옛날식 가족 관계가 싫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싫어요. 소연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재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소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시부모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우리가 너에게 뭘 강요했니? 박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우리가 너에게 뭘 강요했니? 박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연은 박재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직접적으로 강요하신 건 없을지 몰라도 매번 명절 때마다 저를 평가하는 눈빛이 느껴져요. 제가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지 않으면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봐요. 그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야. 우리는 그저 가족으로서 함께하길 바랐을 뿐이야. 박재성이 진정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착각이라고요? 방금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들으셨잖아요. 5번의 명절 동안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소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김영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요? 그럼 왜 매번 명절 때마다 내가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이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그건 분명히 저를 비난하는 말이잖아요. 소연은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진정해. 어머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당신도 항상 그래. 부모님 편만 들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소연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려 했지만 소연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 집에 올 때마다 숨이 막혀요.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곳이 저에게는 감옥 같아요. 그리고 매번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지겹고 의미 없는 일인지 아세요? 김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가족을 위해 해온 일이 지겹고 의미 없는 일이라니. 그 말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소연아, 말이 너무 심하구나.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이런 시골 생활이 맞지 않아요.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 이곳은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처럼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김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아,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였어. 너와 재호, 그리고 우리 영감을 위해서. 그게 그렇게 싫었니? 소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왜 명절이라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통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재호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당신은 몰라요. 매번 명절 때마다 저는 여기 오기 싫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니까 억지로 따라온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싫었으면 왜 우리 아들과 결혼한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아버지, 진정하세요. 재호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연은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호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재호 씨의 부모님과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박재성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할년이. 박재성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 여보, 진정해요. 김영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박재성은 이미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항상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제 삶이 있다고요. 소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엑스발, 진짜 짜증나네. 이런 KX 같은 시부모는 처음이에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방 안에 쥐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죠. 박재성과 김영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재호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했어? 박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한 말에 놀란 듯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화가 난다고 어른에게 그런 말을 해? 박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갔고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소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뺨을 붙잡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여보, 진정해요. 김영희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혼란스러웠고 모두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재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보셨죠? 당신 아버지가 저를 때렸어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요? 재호는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감싸 안으며 아버지를 노려보았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리다니. 내 아내가 먼저 우리에게 욕을 했어. 박재성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찌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재호야, 내 아비인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박재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영희는 울음을 참으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모두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울었고 재호는 아내를 위로하며 부모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재성은 분노에 차 있었고 김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죠. 이날 이 가족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순간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사랑의 의미,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죠.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의 뺨에는 박재성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호는 아내를 감싸 안은 채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죠. 김영희는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년에 단 2번뿐인 명절,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그날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재호 씨. 저와 당신 부모님 중에 선택하라고요.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로 돌아가자, 소연아. 재호야. 김영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버릴 거니? 어머니, 아버지가 소연이를 때렸어요. 어떻게 이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재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재성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내가 아비인 나보다 저 며느리 편을 들겠다는 거냐? 아버지, 소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손찌검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현이 우리에게 욕을 했다. 어른에게 욕을 하는 년을 어떻게 내버려둬? 박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죠. 이건 폭력이에요.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박재성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고생했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호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더 이상 소연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재호야. 김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 어떡해. 하지만 재호의 눈에는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갑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박재성의 눈에 충격과 배신감이 어렸습니다. 그의 아들, 그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멱살을 잡다니. 그것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이 불효자식. 박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비인 나한테. 여보, 재호야, 제발 그만해. 김영희가 울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인데 이러지 말자. 재호는 천천히 아버지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이대로 못 있겠어요. 아들아.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 어머니, 아버지가 소연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다고 약속하세요.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재성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저런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어른에게 욕을 한 게 잘못이지. 아버지. 재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재호야, 제발. 김영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지만 재호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소연아, 짐 챙겨. 우리 가자. 재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재호도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박재성과 김영희만 남았습니다. 김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가버리면 어떡해요? 가고 싶으면 가게 내버려둬. 박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런 며느리와 불효자식. 이제 필요 없어. 여보. 김영희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호는 우리 아들이에요. 더 이상은 아니야.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비의 멱살을 잡은 자식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김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 그녀는 그가 한번 마음을 정하면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방에서 재호와 소연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겠습니다. 재호야. 김영희가 아들의 팔을 잡았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지켜야 해요. 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가라. 박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아버지. 김영희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재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다시 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김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호와 소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영희는 그들을 따라가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박재성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게 내버려둬.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불효자식은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김영희는 무력하게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집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아들이.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재성은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저런 불효자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재호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라고요. 김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박재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재호와 소연이 차에 짐을 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죠. 내가 평생 그놈을 위해 고생했는데 그놈이 감히 아비의 멱살을 잡아. 박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김영희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곧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김영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재성은 침묵 속에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내일 변호사를 부르겠어. 잠시 후 박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변호사요? 김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바꿀 거야. 박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런 불효자식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김영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 아들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김영희가 애원했습니다. 재호는 우리 아들이에요. 화가 풀리면 다시 오게 될 거예요. 돌아온다 해도 소용없어.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이튿날 아침, 시골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설날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기쁨과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김영희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박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여보, 아침 드세요.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욕이 없어. 박재성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보, 정말 변호사를 부를 건가요?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박재성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올 거야. 그렇게 서둘러야 해요? 김영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박재성이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일을 잊을 수 있어? 김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어제의 일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는 모습,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욕을 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보, 재호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라고요. 김영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야. 박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비의 멱살을 잡은 자식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김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절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었죠. 오후가 되자 예고대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오랫동안 박재성 부부의 법률 문제를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죠. 오랜만입니다. 박 선생님. 최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들어오게. 박재성이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영희는 차와 간식을 준비해 내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바꾸려고 하네.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두 취소하고 싶어? 최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드님에게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자세한 얘기는 됐네. 그저 내 뜻대로 해주게. 박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실 생각이신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일단은 자선단체나 고아원 같은 곳을 생각하고 있네. 박재성이 대답했습니다. 김영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 아들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낯선 이들에게 가게 된다니.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을게요.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뜨자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박재성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 건가요?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확실하네. 박재성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제 그놈이 아비인 나의 멱살을 잡았어. 그런 불효자식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네. 최 변호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죠. 부엌에서 김영희는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완고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은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영원히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재호야. 김영희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희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재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재호야?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재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그냥 집에 돌아오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소연이도 정말 미안하다고 해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알아. 어서 돌아오렴.
아버지도 화가 풀리실 거야. 김영희가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화나셨죠?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호야, 아버지가 지금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바꾸고 계셔.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김영희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재호의 충격받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아들아, 어서 와서 아버지께 사과해. 그러면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실 거야. 김영희가 애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재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니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서둘러 거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재호가 방금 전화했어요. 사과하러 온대요. 김영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성과 최 변호사는 서류 작업 중이었습니다. 박재성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마음을 정했어. 박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김영희가 애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뉘우친다고?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박재성의 목소리는 쓰디쓴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재호는 우리 재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김영희가 반박했습니다. 이제 알게 됐겠지. 내가 말했으니까. 박재성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유언장 이야기를 한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녀는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영희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박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최 변호사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가족 문제는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할 것 없어.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게. 김영희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완고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절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2시간 후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희는 급히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재호와 소연이 돌아온 것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재호가 다가와 김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아, 잘 왔다. 김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반겼습니다. 소연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괜찮아, 소연아. 우리 모두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거야. 김영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계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변호사요? 소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정말로 유언장을 바꾸고 계셔. 김영희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네요. 아들아,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사과하렴.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김영희가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재호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결심이 함께 어려 있었죠. 소연아, 우리 같이 아버지께 사과하자. 재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세 사람은 함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박재성과 최 변호사가 여전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죠. 박재성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아들과 며느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재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박재성은 말없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어려 있었죠. 아버지,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재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버지께 그런 행동을 한 것 용서해 주세요. 소연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어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죠. 최 변호사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게 좋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네. 앉아서 계속 진행하게.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호와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재호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박재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아비의 멱살을 잡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바래?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적이었다고? 그게 내 행동의 변명이 되냐? 박재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영희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아이들을 용서해요. 모두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박재성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화가 났다고 아비에게 손을 댈 수 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재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소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어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어요. 박재성은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구나. 박재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해. 아버지, 재호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결정은 이미 내렸다.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내게 물려주려고 했던 모든 것, 이제 그 모든 것을 다른 곳에 기부할 거다. 아버지,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재호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그럼 내 어머니가 유언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왜 오지 않았지? 박재성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김영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재호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박재성이 그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박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소연이 갑자기 일어나
박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만 미워하세요. 재호 씨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소연아, 재호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졌어요. 제가 아버님께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박재성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동요가 보였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박재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어. 내 아들이 아비의 멱살을 잡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어. 아버지,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제발. 김영희도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박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최 변호사, 계속 진행하게. 최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재호와 소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어려 있었죠. 아버지, 정말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건가요? 재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배신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박재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없다.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교훈이다. 아버지, 재호가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박재성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박재성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 재호와 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나갔습니다. 김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배웅했죠. 아들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김영희가 재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재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아, 너도 마음 상하지 마. 김영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그렇지 않아, 소연아. 우리 모두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거야. 김영희가 위로했습니다. 재호와 소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인 후 집을 나섰습니다. 김영희는 그들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들과 함께 떠나고 있었지만 남편도 이해했습니다. 박재성의 자존심, 그의 평생의 가치관이 무너진 순간이었으니까요. 김영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재성과 최 변호사는 여전히 서류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김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야.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야 해. 김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들 가족이 가야 할 길인지도 모르니까요. 최 변호사는 마침내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박재성은 천천히 펜을 들어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끝났네. 박재성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김영희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이해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존중과 공경의 가치,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와 소연이 떠나는 소리였죠. 김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과 배신, 분노와 후회, 그리고 결단의 이야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까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각자의 선택과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후회와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재성과 김영희, 그리고 재호와 소연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시골 마을을 감싸고 있었죠. 하루가 저물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인생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요.